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국내 기업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탓에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글로벌 대형마트 일부 지점은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것도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을 넘어선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함께 지정하는데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내부 거래 공시 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쿠팡 의장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보니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죠. 이렇게 국내 기업이 오히려 계속 역차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과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는 수위가 다른 상황입니다. 일례로 구글은 일별 급상승 검색어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역효과 때문에 다음은 2020년, 네이버는 2021년에 각각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검색 시장에서 다음과 네이버의 점유율이 각각 80%와 10%에 육박했으나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같은 기간 구글의 점유율은 9%에서 30%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어렵게 지켜왔던 우리 산업을 스스로 망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년 이맘때쯤이면 과학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그죠? 네. 노벨상 수상자 발표 때문에요. 네. 오늘은 그 가운데 노벨 생리의학상 소식이 전해진다고요? 네, 오늘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화학상 발표는 이미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문학상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제 평화상, 경제학상까지 남아 있고, 경제학상 할 때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 수상을 살펴보니까요,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리의학상 내용이 손경제 플러스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교양으로서 과학을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기도 적합하고 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연구하신 분이 어떤 연구로 수상을 했을까요? 네, 아마 모든 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벨상위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효과적인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에 대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한다 발표했다. 그런데 이제 카탈린 카리코와 듀류 와이즈먼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제 흥미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mRNA 백신을 개발했다도 아니고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들었다도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이다. 하니까 그렇죠. 한 단계가 좀 넘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노벨상을 받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이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수여를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때 노벨상을 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벨상의 취지거든요. 딱 맞는 수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코로나19 때 한참 이슈가 됐던 그 시절에 mRNA 백신이라는 게 뭔지 저도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M이 메신저 뭐 이런 단어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었거든요. mRNA가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DNA는 좀 익숙한데 RNA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알게 된 것 같아요. RNA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mRNA는 그중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메신저 RNA에서 유전 정보를 DNA에서 받아서
자기가 메신저처럼 가지고서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도록 중간에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우리가 mRNA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예컨대 우리가 오일, 기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분들이 기름인 거예요. 탄화효소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역할에 따라서 먹을 수 있으면 식용유라고도 하고 뭐 휘발유, 경유, 뭐 엔진오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름 성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RNA라고 하는 물질 중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반해주는 RNA를 우리가 mRNA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mRNA는 뭐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대충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네. mRNA 백신 그러면 이제 백신도 또 알아봐야겠네요. 네. 마침 요즘 뭐 독감 예방 주사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던데 이 백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주사를 보통 많이 맞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그냥 좋은 게 있겠지 싶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손경제에서 우리 많은 걸 이미 다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면역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다뤄보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외부 물질을 찾아서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의 면역이 약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기와 비자기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그냥 나와 남을 구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비자기네? 내가 아니네? 그러면은 파괴를 하거나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외부 이물질이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인식을 하고서 제거할 수 있는 사냥꾼을 훈련해서 키워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 바이러스를 일단 인식을 해야겠죠. 이거 남이네, 이거 누구지? 이걸 인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사냥꾼을 찾아야 돼요. 일단 찾고 그 다음에 훈련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동안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혹은 뭐 보름 정도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사냥하는 사냥꾼을 찾고 길러내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냥꾼을요 당연히 많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결국 승리를 하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제 격퇴가 됐습니다. 사냥꾼 예. 덕분에. 이 많은 사냥꾼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냥꾼도 수명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상비군을 유지하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바로 군비 축소를 시작을 합니다. 토사구팽이 생각나지만 사실은 이거는 또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한 번 들어왔던 그 외부 이물질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냥꾼 중에 일부는 남겨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 경험이 있는 이 경험 많은 노익장 사냥꾼들이 몸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활성화돼서 금세 대규모로 늘어나서 적을 섬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2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염된지 사실 모르고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아예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들어온 외부 바이러스를 다 잡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로 백신의 원리인 겁니다. 한번 감염된 다음에 면역이 생겼습니다. 사냥꾼의 기억세포가 생겼어요. 이걸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제 기억으로 최초의 백신이 천연두 맞기 위한 백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백신을 만든 원리는 일종의 먼저 그 병을 한번 걸리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병들을 양성하는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천연두에 감염시키는 건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천연두와 비슷한 우두라고 하는 것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외부 물질을 뭘로 인식하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두균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두균이라 그러니까 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천연두랑 비슷하게 생긴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이라고 했지만 바이러스입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병인 우두에 가볍게 한번 앓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제 고름을 주입을 했다고 해요. 상처를 낸 다음에 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윽고 회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두는 치명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뭘 하게 되냐면 우두를 잡는 사냥꾼들이 우리 몸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두 사냥꾼들이요. 비슷하게 생긴 천연두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연두 백신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백신은 이거 말고도요. 예를 들면 소아마비, 홍역, 황열병 이런 백신들은요.
죽은 바이러스나 아예 사멸된 바이러스나 아니면 약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실거리는 적을 데리고 와서 때려잡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위험성이 있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실거리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염에 이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멸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효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죽었으니까 사냥꾼이 별로 안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하는 건 한 30년 안쪽에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냐면요.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표면의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 조각만 넣어주는 거예요. 얼굴만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 안에 넣어서 주사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되게 특별한데 이 껍데기 역할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순한 껍데기 바이러스에다가 실제로 그 표면에다가는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의 그 단백질이 돋아나도록 네. 해서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해는 끼치지 않으면서 까꿍하고 나 나쁜 놈이야 나 이렇게 생겼어라고 이제 미리 보여만 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오히려 한 20년, 30년 전부터 쓰던 방식이니까 전통적인 방식이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검증된 방식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든 방식의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대규모로 세포 배양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껍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벡터를 찾아야 되고 유전자 재조합을 해야 되고 부작용이 언제 확인을 해야 되고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수십억 명을 맞출 수 있는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mRN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물질이거든요. 세포도 아니고 배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실험실에서 마구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제가 또 혼란스러운데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요. 네. 기존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일종의 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장시킨 모의 전투를 통해서 그것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배양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모의 전투할 수 있는 뭐 시뮬레이션 환경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대규모 상비군을 양성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mRNA 방식이 그거에 대한 유용한 대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다시 그러면 mRNA는 어떤 방법이길래 이게 쉬워졌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네. 말하자면 우리가 탈을 쓰는 거예요. 예. 모의 적군의 탈을 쓰고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춤을 춰갖고 정말로 우리가 모의 전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탈을 예. 써야 되잖아요. 예. mRNA 방식은 말하자면 그 탈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겼는지 그 설계도만을 이거는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예.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예. 우리 공장에서 탈을 찍어낼 수 있듯이 mRNA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백신의 원리를 보면요. 그 탈을 씌워서 모의 적군을 만드는 것처럼 결국엔 mRNA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물질이니까 이거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수월하게 백신을 만들고 더 많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면 왜 mRNA 백신이라는 게 없었다고 해야 될까? 왜 못 생각해냈다고 해야 될까? 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mRNA 백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노벨상을 주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노벨상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mRNA 자체가 좀 불안정합니다. 예. 탈이 좀 불안정해요. 그리고 체내에 넣기도 쉽지가 않고요. 애써서 몸에 넣었더니 이게 치명적인데요. 외부 물질이네?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보기도 전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수상자인 카리코와 와이즈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mRNA 백신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돌파구를 마련을 한 겁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전사돼서 만들어진 mRNA가 이제 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물질로 인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mRNA를 받아들이고
토대로 이걸 갖고 단백질을 만들고 원래는 그 단백질을 보고 나서야 이게 뭐야? 하고 화들짝 놀라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mRNA 자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스파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스파이한테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백신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mRNA가 뭐냐면 표면 단백질이 없어요. 그냥 물질입니다. 그래서 편지 같은 거, 카톡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부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지 사실 몰랐던 거예요. 예. 우리가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랐었고,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 있는 RNA가 화학적으로 변형이 좀 잘 일어납니다. 몸 안에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외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런 mRNA는 오히려 깨끗하게 원본이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이상한 거죠. 보존이 잘 돼 있는데 왜 외부 물질로 인식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걸 알아내고 외부에서 합성한 mRNA 연기에다가 어떤 변형을 해서 말하자면 좀 낡게 만드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깨끗한 신발과 구김이 하나도 없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스파인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이 한국에서 초중고를 나왔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이 늦을 때 우리가 하지 않는 표현합니다. 미안해 친구야. 내가 많이 늦었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고마운 일이 생겨서 우리 박정 교수님이 고마워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천만에요. 그게 더 이상하네. 너무 이상하죠. 이게 글로 배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배웠지만 오히려 찐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번 노벨상 수상자는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떤 적절한 비속어를 써줘야지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보이는지 늦었을 때 야,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다. 이러거나 그럼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고 쑥스러워하거나 아유 오다 죽은 거야. 이러든가 아니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이런 교과서에 써 있으면 이상하지만 문어체로 써 있으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네. 말하자면 변형을 시키는 방법을 알아낸 분들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떻게 보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종의 적절한 변형인데, 야, 이런 걸 해내다니 노벨상 받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을 정복하는 과정이라든가 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이 mR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 mRNA 백신의 돌파구 그래서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면을 좀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mRNA 백신이라는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아니라 기존의 모의 시뮬레이션 전투를 하는 방법을 계속 고수했다면 좀 더 극복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국가들도요. 산업적으로 위기에 직면했었을 때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의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막 진짜 뭐랄까요? 휘젓고 다닐 때 1위부터 10위까지만 8개, 9개가 있고 그렇죠. 네. 그때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의 여러 경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어요. 일본의 저 어마어마한 소재, 부품, 기계장치와 같은 제조 역량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잡자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우리는 그걸 어차피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체질을 가져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더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고 이 두 갈래로 나눠진 의견이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자라는 그 결로 좀 더 많은 선택이 이루어졌고 그랬더니만 지금 어떻게 됐다?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산업인 플랫폼 산업, ICT 산업 이런 산업이 아주 번성해서 전 세계 또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이 다시 완벽히 다른 섹터의 다른 기업으로 채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바이오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서 뭔가 육성해 보려고 하는데 꼭 남들이 하는 방법을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존에 검증된 성공 사례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코너 하기 전에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10월 1일로 기차가 알고 있는데 네네. 주말 뉴스 하이킥 진행 맡으신 지 1주년 되셨다고요. 야, 주말만 하니까요. 한 100번 정도 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업계 선배님으로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건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제프리 페퍼 교수가 쓴 권력을 경영하는 7가지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예. 제프리 페퍼 교수는 권력학 분야의 석학으로 불리는 인물이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등에서 권력과 관련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해서 책으로 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본인도 책 머리말에 자신의 강의를 듣거나 혹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고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한 자신의 서술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이 굉장히 현실적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학 강의라기보다는 도리어 뭐 학원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 뭐 설명서라고 강의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겸손을 좀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 이건 우리 문화나 가치관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다만 냉정하게 우리가 사는 모습과 현실을 돌아볼 때 미국과 우리나라 정치권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 요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은 어떻게 저 위치에 올랐을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사내 정치 같은 것들 어차피 모든 사회생활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내에서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것들을 서로 충돌시키면서 합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 책 잘 읽으면 처세도 잘하고 성공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권력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걸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일반적인 권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발휘할 수 있는 힘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책의 제목에 권력을 경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영 도대체 권력을 경영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경영한다는 게 권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과정부터 그 지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그 지위를 유지하고 또 그 지위를 가짐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또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권력에 대한 경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 앞서도 권력 사용 설명서 같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저자는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 휘두르다는 표현이 조금 과하다면 이걸 사용하는 것, 능력이나 성격 또는 성별 그리고 자신의 출생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권력은 학습을 통해 누구나 획득이 가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권력의 속성을 알고 자신이 이 속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권력을 활용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 어느 직위에 올라가면 권한이라고 해야 될지 권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거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결정도 안 해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책 제목처럼 저자가 제시하는 7가지 원칙만 지키면 권한이라고 해야 될지 권력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잘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공한 사례도 있다라고 성공 사례를 좀 많이 자기 강의 들었다는 사람 중에 예.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해주는데 이 원칙을 들어보시면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원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후반에 있는 원칙들은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있는 원칙들이 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일단 7가지 원칙을 제가 쭉 불러드리면 첫째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벗어나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 여기서는 규칙을 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해라. 내가 그래요? 권력이 없더라도. 네 번째는 성공한 사람으로 나를 브랜딩해라. 그러니까 약간 예. 포장하라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영리하게 인맥을 쌓으라. 여기까지가 이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겠죠. 예. 여섯 번째는 이제 얻은 권력은 즉시 사용해라. 내가 권력을 얻었다면 예. 바로 발휘해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제일 직관적으로 좀 그 이해하기가 힘든데 권력의 과거는 처벌받지 않는다가 마지막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건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권력은 쓴다고 사라지지 않고 쓸수록 더 강화되니까 조금의 잘못이 있다 한들 권력을 확보해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7가지 원칙을 딱 들어보니까 저는 굳이 탐나지 않는 부분도 좀 많아요. 이거 꼭 이게 아까 이렇게까지- 반감이 좀 있을 네. 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네네. 부분도 많네요. 그러면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권력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죠.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현실에서 권력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 권력은 성과와 재능을 발휘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개가 좀 끄덕여지잖아요. 현실에서 우리는 조직을 벗어날 수 없고 어차피 조직 속에서 산다면 그런데 조직은 성과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과와 권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권력만 있거나 성과만 존재할 때보다 훨씬 더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자주권하고 통제권을 부여받기 마련이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단순히 권력을 내가 잡지 않고 있어도 권력을 잡았다라는 일종의 권력감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16%나 더 높아진다는 조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좀 더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취하고 잘 활용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네네. 특히 저는 그 7가지 원칙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규범에 얽매이지 말라 요거랑요. 권력을 취하면 바로 사용해라. 요게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오는데요. 저도 그 7가지 원칙 중에 네. 2가지가 좀 이렇게 귀에 딱 꽂혔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착한 사람 이미지를 벗어라하고 두 번째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깨라는 원칙은 조금 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 책에서 이제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가짜 혹은 내가 부족함이 들킬까 봐 공포감에 시달리는 걸 말하는 심리학 용어거든요. 실제로 일반인 3명 중 2명은 이런 가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요. 실제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곤 하지만 제가 과거에 봤던 내가 존경하던 전문가들이나 이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저분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 항상 자문하고 어떨 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실체는 본인이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별로 대단하지 않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에이 저 정도는 나도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명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경쟁 우위를 좀 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눈에 띄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좀 튀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규칙과 규범을 깨라는 원칙입니다. 네, 요즘 사실 너무 많은 정보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자기 PR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규칙이라고 해야 될지 사칙 뭐 규범 이런 거 깨면은 흔히 말해서 찍힌다. 네. 모난 돌이 먼저 정을 맞는다. 뭐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반감도 많고 네.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남들과 좀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실제로 진짜 규칙하고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좀 해라라는 직접적인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주장은 규칙이라는 게 이미 기득권자가 권력을 쥐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규칙에서 벗어나서 경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 사람의 심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서슴없이 사회적인 규칙을 깨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서슴없이 행동하겠지. 규칙도 안 지키겠지.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는 도리어 규칙을 깨버리고 화도 좀 내고 감정을 막 드러내고 예. 이러는 게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강자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는 회사에서 좀 더 튀는 인물, 저 사람은 권력을 좀 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규범을 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화가 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막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스캔들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앞에 나와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종의 반대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내면서 그 사람을 더 지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회적 통념과 관습을 완전히 거부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규제 당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업에 유리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이 사람이 완전히 깨버렸죠. 예. 그러니까 규제 당국하고 맞서기도 하고 심지어 규제 당국을 모욕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의 명성은 더 올라가고요. 사업도 승승장구하죠. 왜 그럴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직 생활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 약 3시간 동안 갈등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조직 내에서 내가 그럼 맘대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내 맘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저항 없이 일을 한다는 거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네.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규칙을 막 깨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건 너무 슬퍼요. 사실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성격 나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화내고 그 사람 짜증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자꾸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결례할까 봐 배려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무시당하고. 이거 잘못 살아왔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반감이 막 생기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봤던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보고 하라는 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네. 그래서 여기선 그 얘기도 합니다. 규칙을 깼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사회 규범을 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하는 처벌이라든지 뭔가가 상응하는 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규칙을 깨야 되는데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것보다 차라리 하고 나서 성과를 내면 너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렇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성과에 대한 인정도 받을 거니까 너는 그러면 지위가 올라가고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라.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딱 와닿는데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권력을 받으면 바로 사용하라. 이것도 우리나라에선 어떤 사람이 어느 직위에 올라가서 권한이나 권력을 얻었는데 바로 사용하면 이 소리 듣거든요. 사람 변했네.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서슴없이 행동하는 자를 사람들은 더 권력자로 본다는 심리를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하고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된다면 즉시 사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사용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게 돼 있고 도리어 권력은 사용할수록 강화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권력하면 정치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테니까 정치권 그리고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행사하는 게 인사권이잖아요. 그렇듯 자신이 권력자임을
확실하게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력은 유지되고 더 강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그러니까 정치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경제 분야에서도 이런 양상은 확실히 드러난다고 저자는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이 사람이 뭐 권력을 행사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때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렇죠.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창업자들이 회사에서도 쫓겨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거예요. 나의 권력을, 창업자들의 권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그래서 애플도 스티브 잡스는 한 주당 5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구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스냅챗도 그렇고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 걸 보면 경제에서도 이런 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2005년 1%밖에 안 됐던 이 복수 의결권 제도가 미국 상장사의 2017년도에 19%나 되는 게 애플 스티브 잡스의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 책이 아까 앞서서는 겸손하게 7가지 원칙 우리가 다 아는 거일 수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 주셨지만 그렇지가 않은데요.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배워왔던 이런 원칙들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니까.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고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움직이는 게 있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항상 배워왔지만 사실 살아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든 경제 분야든 남들이 하는 행동이 왜 저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요즘 정치가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전략을 사용할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권력을 획득하는 7가지 원칙, 이 사람들이 저걸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요즘 뭐 정치 이런 거 보면 저도 한숨만 나오고 왜 양보도 안 하고 타협을 못 보지 했는데 네.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해서 얻고 싶은 것을 잘 얻어내려는 전략 전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네. 이제 김치영 기자님은 제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슬슬 저한테 짜증 내실 거고 저한테 막 권한 행사하실 거고 권위를 보여줘야죠. 그죠? 여기서도 대등한 관계에서 제가 좀 높은 권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방송에서 화는 낼 수 없고 끝나자마자 화를 내야 되네. 그렇네. 큰일 났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권력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세상은 그들이 규범과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이장희의 그건 너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곡도 1973년도에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건 너라는 이 제목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금지 문화가, 금지곡이 없었다면 우리 컨텐츠 산업이 지금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